어떤 사람들이 남의 돈 1,000원을 없애려고 자기 돈 250원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의 돈을 없앤다고 해서 그 1,000원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은 1,000원을 잃고요. 돈을 없앤 사람도 250원을 잃습니다. 둘 다 명백하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의 62%가 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질투입니다. 2000년에 영국 워릭 대학교의 앤드류 오즈월드 교수가 발표한 실험입니다. 당시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던 데니엘 지조 박사도 함께 연구했는데요.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4명씩 한 조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칸막이 뒤에 앉혔어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요. 이름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다른 사람이 돈을 얼마 벌었는지만 알 수 있게 했어요. 참가자들은 먼저 실제 현금이 걸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이 다 끝나자 조원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고요. 누구는 적게 벌었습니다. 바로 이때 연구진이 기묘한 선택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자기 돈을 내면 다른 사람의 돈을 깎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죠. 누구 돈을 얼마나 없앨지도 직접 정하게 했어요. 가장 강력한 조건에서는 상대방 돈 1파운드를 없애기 위해 자기 돈 25펜스를 내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남의 돈이 사라지는 거지 자기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자기 돈을 지불해가며 남의 돈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29번이나 진행된 실험에서 사라진 돈을 다 합쳐봤는데요. 참가자들이 게임으로 번 전체 돈의 절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돈을 적게 번 사람들이 무작정 많이 번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가자들은 게임 과정에서 실력보다는 운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자기들 눈에 저 사람은 저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파괴적인 행동을 단순한 질투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는 저건 부당해라는 강한 반발심도 함께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돈 버는 게 꼴 보기 싫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들은 왜 자기 돈까지 버려가며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 했을까요? 질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질투가 나면 저 사람 진짜 보기 싫어 하면서 관심을 끊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기 싫죠. 하지만 보기 싫다는 마음과 관심이 사라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자꾸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갈 수 있거든요. 2011년에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의 세라 힐 교수 연구팀이 이 흥미로운 현상을 다룬 4가지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는 69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진은 한쪽 그룹에게 살면서 누군가를 지독하게 질투했던 경험을 아주 상세하게 쓰게 했습니다. 다른 쪽 그룹에게는 평범한 하루를 쓰게 했고요. 그런 다음 참가자들과 나이가 비슷한 가상인물의 프로필을 화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 같은 여러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연구진은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참가자들이 그 프로필을 몇 초 동안 읽는지 시간을 쟀고요. 잠시 후 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질투했던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은 가상인물의 프로필을 훨씬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나중에도 그 내용을 훨씬 더 정확하게 기억했고요. 연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번째와 3번째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필 내용 자체에 질투를 일으킬 만한 조건을 넣었습니다. 참가자와 비슷한 또래인데 참가자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능력이나 조건을 많이 가진 인물을 보여준 겁니다. 참가자들은 그런 잘 나가는 또래의 정보를 훨씬 더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나중에도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서 그랬던 건지도 따져봤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이런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회사 동료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했다고 해보죠. 그날부터 그 동료가 회의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유난히 잘 들립니다. 상사가 그 동료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눈에 들어오고요. 단체 채팅방에서 누가 축하 이모티콘을 눌렀는지까지 신경 쓰입니다. 일부러 그 사람을 관찰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닙니다. 질투가 생기면서
관심이 그 사람에게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질투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더 많이 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실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참가자 152명에게 질투가 날 만한 사람의 프로필을 보여준 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힘들면 언제든 포기해도 된다고 했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질투 대상의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한 참가자일수록 문제를 더 빨리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고 기억하는데 많은 주의를 쏟은 뒤 정작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는 오래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질투는 마음속에서 잠깐 생겼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감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어디에 집중하는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질투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질투를 하는 사람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은 자기 할 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질투하는 쪽은 그 사람의 정보를 살피느라 시간과 집중력을 계속 쓰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기 에너지를 그렇게 소모하면서까지 질투의 대상이 몰락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 사람이 망한다고 해서 자기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요. 왜 상대의 불행을 바라며 거기에서 속 시원함과 통쾌함을 느끼는 걸까요? 2009년에 일본 국립방사선의학연구소의 다카시 히데이코 박사 연구팀이 이 심리를 뇌과학으로 풀어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정밀 뇌 촬영 장비인 fMRI 안에 눕혔어요. 그리고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를 읽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읽는 동안 뇌의 어느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관찰한 겁니다. 연구진은 이야기 속 인물들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어떤 인물은 참가자와 나이나 배경이 비슷하면서 참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읽는 순간 부럽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사람이죠. 반면 다른 인물은 엄청나게 잘 나가지만 참가자와는 전공도 다르고 활동하는 분야도 달랐습니다. 굳이 자기와 비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가자들이 가장 강한 질투를 느낀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자기와 처지가 비슷하고 자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참가자들의 뇌에서는 앞쪽 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신체적인 통증이나 정신적인 괴로움, 갈등을 처리할 때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질투를 강하게 느꼈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이 부위의 반응도 더 크게 나타났어요. 연구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앞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불행한 일을 겪는 이야기를 보여준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가지고 있던 것을 잃고 공경에 빠지는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질투했던 대상이 실패했을 때 참가자들은 통쾌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뇌에서도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선조체라는 부위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조체는 돈을 벌거나 좋은 보상을 받았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관련된 부위입니다. 처음에 질투로 인한 괴로움을 크게 느꼈던 사람일수록 그 대상이 실패했을 때 나타난 보상 관련 반응도 더 컸습니다. 물론 남이 망했을 때의 뇌 반응이 실제로 돈을 벌었을 때와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불행보다 평소 질투하던 사람의 불행에서 더 큰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려면 원래는 우리가 직접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훨씬 쉬운 방법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려오면 둘 사이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가령 한 사람의 점수가 70점이고 상대방의 점수가 90점이라고 해보죠. 둘 사이에는 20점 차이가 납니다. 70점을 받은 사람이 노력해서 80점이 되면 차이는 10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점수는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90점에서 80점으로 떨어져도 차이는 10점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실제 실력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점수는 여전히 70점입니다. 하지만 상대와의 차이만 놓고 보면 둘 다 20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던 사람이 실패하면 우리가 실제로 나아진 것은 없는데도 마치 상황이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경제 형편도 그대로고 능력도 그대로인데 상대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이제 질투가 왜 질투하는 사람에까지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조금 보입니다. 질투는 우리 자신의 성과보다
상대와의 차이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직접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상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일이 훨씬 더 쉽고 빠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질투는 상대가 망했을 때 속이 시원해지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잘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기 생활까지 바꾸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무리해서 빚을 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옆집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뒤 주변 이웃들의 파산이 늘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보죠. 당첨된 건 옆집입니다. 우리 집 재산은 그대로예요. 수입도 그대로고요. 전날보다 가난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바꾸고요. 집을 새로 고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묘해집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우리 집 차가 갑자기 낡아 보이고요. 별 불만 없이 살던 집도 전부 다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서도 나타난 결과입니다. 2020년 수밋 아가왈과 비아체슬라프 미헤드, 베리숄닉 연구팀이 캐나다의 복권 당첨 자료와 파산 기록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이 살펴본 복권 당첨 사례는 6,800건이 넘었어요. 여기에 캐나다 정부가 보유한 파산 기록을 연결했습니다. 연구진이 확인하려던 건 간단했습니다. 복권에 적은 금액이 당첨된 사람이 사는 곳과 큰 돈에 당첨된 사람이 사는 곳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리고 당첨자뿐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살펴봤어요.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 수백 명을 한꺼번에 묶은 게 아니에요. 평균 13가구 정도가 속한 아주 작은 우편번호 구역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파트 한 동이나 바로 옆집에 가까운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복권 당첨 금액은 운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 가까운 이웃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 뒤 주변 가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연구진은 이상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받은 당첨금이 클수록 주변 사람들의 대출과 파산이 늘었습니다. 특히 복권 당첨 이후 2년 안에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당첨자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출과 파산의 증가는 당첨자와 아주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왜 복권 당첨자의 이웃들에게서 빚과 파산이 늘었을까요? 연구진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주변 사람을 따라가는 소비를 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비슷한 생활 수준으로 살던 옆집의 형편과 씀씀이가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 갑자기 더 좋은 차로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집도 샀는데 우리라고 못 살 게 있나? 문제는 옆집의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소득까지 늘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만 따라가고 소득이나 재산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차이는 결국 빚으로 메워야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지 않으려고 쓴 돈이 오히려 경제 사정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질투는 사람들의 행동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소비를 하게 만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까지 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투가 올라오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다. 물론 질투에는 그런 부러움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물건이나 성과만 원한 거라면 처음 해봤던 실험처럼 자기 돈 250원을 써가며 상대방의 돈 1000원을 없애지는 않았을 겁니다. 질투하던 사람이 망했다고 해서 우리 뇌가 보상을 받은 것처럼 반응할 이유도 없고요. 질투가 강해지면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가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상대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더 크게 들어옵니다. 상대는 얼마나 앞서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부당하게 느껴지는지만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상대와의 차이는 줄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질투의 대상을 따라잡기 위해 실력을 쌓으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돈을 모으면 통장에 돈이 쌓이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거나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상대의 성과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우리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잠시 기분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차이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남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돈과 시간, 에너지만 소모될 수 있어요.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투가 생긴 뒤 어떤 행동을 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우리 삶을 실제로 더 나아지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상대의 삶을 나쁘게 만드는데 그치는가?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먼저 상사에게 인정받아서 질투가 났다고 해보죠. 그 동료가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고 부족했던 발표 능력을 보완하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건 실제로 실력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그 동료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거나 사소한 흠을 찾아 험담하는 건 우리 실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평가가 내려갈 수는 있어도 우리의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나아지는 것과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은 당장에는 비슷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에는 능력과 성과가 남고 다른 쪽에는 남의 행동만 계속 지켜보느라 낭비한 시간과 감정만 남습니다. 질투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질투해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질투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곧바로 사라지는 감정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더 큰 인정을 받았을 때, 특히 그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질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피고 질투하는 데 신경을 쓰느라 정작 자기 삶의 문제에 쓸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형편도 좋아진 것처럼 느낄 수 있고요. 심하면 남을 끌어내리거나 따라잡으려다가 자기 돈과 시간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질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질투가 생긴 뒤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올라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밑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겉으로는 상대와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실제로 더 낫게 만드는 건 우리가 직접 올라가는 쪽뿐입니다. 질투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돈과 시간, 노력을 어디에 쓸지는 질투가 대신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호모나우, 지금을 사는 인류를 관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제발요.